추가 과제 풀이 영상입니다. 물론 이제 이 영상을 보기 전에 당연히 추가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시고 그런 다음에 추가 과제 영상을 보시면 풀이 영상을 보시면 되는데 이 풀이 영상을 제대로 보는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번부터는. 그래서 이 영상 중간에 문제가 나갈 거야. 미션.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답을 이제 여러분들이 나에게 개별 문자나 톡으로 알려주시면 그걸 통해서 추가 과제 영상을 제대로 봤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일단 파란색 분필로 쓸 거야. 지금 제가 여기 제목 옆에다가 중간중간에 쓸 거야. 이런 것들을 이제 조합해서 제가 중간에 조합해서 문장을 하나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구성하면 돼. 조합해서 구성하면 됩니다. 여기다가 어절 몇 개, 단어 몇 개를 써볼 거예요. 중간중간에. 그런 것들을 잘 조합을 해서 강의를 다 보고 난 다음에 저에게 그 개별적인 문자나 톡으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는 이제 지금 옆에서 적은 걸 이제 여러분들이 문장을 하나 만들어서 제시해주면 됩니다. 봅니다. 한비장이 사람 이름이 나눈 거랑 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문단이긴 하지만 지금 이 문단을 처음 보는 거라고 가정을 하고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한비자의 이러한 통치처럼 물론 이러한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통치처가 나와 있었겠지. 한비자의 통치철학은 스승인 순자가 주장한 성악설의 영향을 받은 거래. 이것이 통치철학에 반영이 됐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순자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순자는 인간의 본성은 동물과 다를 바가 없지만, 그래서 잠깐. 우리가 이제 글을 읽으면서 부정 표현은 어떻게 하기로 했었지? 부정 표현은 긍정 표현으로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순자는 동물과 다를 바가 없다. 인간의 본성은 동물과 다를 바가 없다. 이거를 긍정 표현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 인간의 본성은 동물과 그렇지 같다. 순자는 인간의 본성 동물과 같다고 생각했구나. 이렇게 부정 표현보다는 긍정 표현으로 바꾸는 것. 이렇게 한번 바꾸게 되면 머릿속에 한 번 더 기억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기억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에 부정 표현은 긍정 표현을 바꿔서 보도록 합니다. 다를 바가 없지만 인간은 생각할 수 있는 려를 가지고 있다고. 순자는 려. 따옴표가 되어 있으니까 내놓으셔서 확인을 합니다. 려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얘를 주입하면 자꾸 이거 누구에 대한 얘기인 거야? 순자에 대한 얘기인 거야. 주의해야 돼. 그래서 자꾸 주술관계 확인하라고 하는 겁니다. 얘를 주입하면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다며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다. 예치를 주장했다. 예치를 주장한 것이 순자는 한비자 독 이러고 주의해. 도만 이라고 항상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한비자도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는 순자와 동일하게 인간의 본성은 순자와 동일하게 보였어. 지금 이런 걸 의식적으로 한 번 더 생각해 주는 거야. 지금 순자의 내용 파악했잖아. 인간의 본성은 동물과 같다. 순자가 동일하다. 이거를 보는 순간 위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 내용 한 번 더 생각해 주는 거. 결국에는 순자에 대한 내용이 강화가 되는 거고 한비자에 대한 내용이 강화가 되는 거야. 그냥 순자와 동일하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끝내지 말고 꼭 연결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확인하라. 그래야지 머릿속에 한 번 더 저장이 된다. 뭐라고? 한비자도 본성은 동물과 같다. 생각했지만 인간의 본성은 변할 리가 없다며 인간의 본성은 변할 리가 없다. 교화 가능성을 부정했다. 그럼 변할 리가 없다. 교화 가능성을 부정했다. 그래서 얘가 이것과 다른 것을 찾으면 바로 어떤 부분이겠어? 요거로 지금 요 부분 예치를 주장했다. 이렇게 다른 거다 라고
지금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지금 뭐뭐를 주장했다잖아. 그럼 지금 교화관성, 부정에서 교화관성을 뭐 주장한 거, 그런 건 아닌 거지. 그래서 사실 얘와 다름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그 다음에는 법으로 어미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 이 부분. 이 법으로 어미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분이 얘랑 다른 거지.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거, 바로 경화 가능성을 부정했다와 다름이 되는 것은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다.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화 가능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다름으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치? 뭐 어렵지 않지? 그래서 봐. 자꾸 연결해서 생각해야 내용이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연결된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해? 중요한 내용인 걸 의미한다. 그러면 머릿속에 더 잘 기억이 됩니다. 오케이?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48쪽이에요. 48쪽 두 개 문제 한 번에 처리합니다. 이제 여기서도 다른 거를 다른 코드가 되는 것을 확인해보자 라는 거야. 좋아.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아까 전에 우리는이었지. 좋습니다. 정복한다. 우리는 정복한다. 오케이? 중간중간에 그 파란색 분필로 쓰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적어뒀다가 그걸 다 조합해서 저에게 문자나 톡으로 개별적으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거를 처리해보자. 48쪽에 있는 거. 다른 코드에 봅니다. 계속. 이윤축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와 달리, 이런 거는 이렇게. 우리가 선택지 처리하는 것처럼 괄호를 쳐서 딱 떼놔야지. 그냥 없는 셈 치고. 협동조합에 대한 설명입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조합원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근데 뭐 달리라고 했으니까 주식회사는 조합원 중심으로 운영되지 않는다가 되는 거지. 그럼 이제 그것과 짝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해보자. 근데 아마 얘는 직접적으로 그런 표현이 나와 있지 않아서 우리가 생성해 보기로 했었던 거야. 다름으로 연결이 될 때, 같으면 상관이 없어. 다름으로 연결이 될 때, 다름으로 연결을 해야 할 때, 그 내용이 지문에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럼 어떡하라고? 내용을 생성하라고. 그것이 어떤 과정이면 바로 우리가 머리를 쓰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봅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가진 비율에 따라 의사결정권이 부여되므로, 주식을 가진 비율에 따라 의사결정권이 부여가 된대. 이 주식회사에 대한 설명인 거니까 확인한 거예요. 주식을 많이 가진 대주주가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대주주가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치? 반면 협동조합에서는 대체로 조합원 한 사람에게 한 표의 의사결정권이 부여되므로 조합원 한 사람에게 결정되므로 조합원의 의사가 존중된다. 그거 읽어볼게. 따라서 이런 구조로 인해 조합원이 추구하는 공동의 가치인 일자리 창출이나 사회적 약자 보호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 같은 사회적 가치 추구하는 공동의 가치 이런 거 쭉 해서 이거 다 같은 얘기인 거잖아. 묶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유리하다. 그러면은 주식회사는 사회적 가치 실현하는데 불리하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럼 이제 문제로 돌아가서 얘네를 확인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조합원 한 사람에게 함께 의사결정권이 부여된다는 것과 바로 다름으로 연결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바로 뭐가 되는 거니? 얘가 바로 반대 다름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 바로 이 부분인 거지. 한 사람에게 의사결정권, 한 표의 의사결정인 건데 지금 주식회사의 경우는 누구에게 의사결정권이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렇지. 대주주가 의사결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이 바로 지금 이것과 다름으로 연결될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처음에 조합원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이거와 다른 거를 찾아보면 결국 내용상 지금 한 표의 의사결정권 여기서는 한 표가 같지 않는 거니까 주식을 가진 비율에 따라서 의사결정권이 부여가 되므로 결국 누구 중심으로 운영되는 거야? 대주주 중심으로. 그렇지. 지금 여기에 있는 경우는 얘와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 없어. 우주주.
대주주 중심으로 운영된다. 뭐가? 그렇지. 주식회사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여기서 이 포인트는 얘입니다. 얘는 직접 있었으니까 찾는데 뭐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고, 이렇게 내용을 생성하는 것, 이렇게 내용을 생성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추론하는, 사고하는 훈련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마지막, 비문학 마지막입니다. 62쪽, 비문학 62쪽 마지막. 그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지. 여기에서도 어떤 거?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래서 총 정리하면 뜨뜨뜨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는 국어를 정복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봅니다. 상황코드 사고방향. 치료용 유전자를 핵까지 전달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유전자를 세포에 직접 넣게 되면 수초 내에 분해되어 사라져버린다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벡터를 활용한다. 벡터랑 벡터가 있어. 치료용 유전자를 핵까지 안전하게 운반하는 전달체다. 핵에 도달한 치료용 유전자는 치료용 유전자를 핵까지 운반하는 전달체. 핵에 도달한 치료용 유전자는 유전자 발현을 통해 질병을 치료한다. 치료용 유전자는 지금 유전자 발현을 통해 질병을 치료한다. 벡터에는 바이러스를 이용하는 바이러스성 벡터와 고분자 등의 화학물질을 이용하는 비바이러스. 지금 얘는 벡터에는 벡터에는 바이러스성 벡터와 그 다음에 비바이러스성 벡터가 있다. 그럼 상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어디 있어?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벡터에는 바이러스성 벡터와 비바이러스성 벡터가 있다. 지금 이렇게 상하 코드를 잡으면 되지. 그럴 때 상하면 무조건 뭐가 있다? 같음과 그 다음에 다름이 있다. 같은 공통점, 다른 차이점. 그러면 그러니까 상하 코드를 딱 잡았다, 상하를 잡았다 라고 하면 바로 우리의 사고방향은 뭐로? 바이러스성 벡터와 비바이러스성 벡터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찾아야겠구나, 그것이 핵심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럴 때 공통점은 여기 있는 거지. 왜? 종류에 대한 거잖아. 이거 지금 종류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이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당연히 공통점이 되는 거고, 이 둘이 나눠진 바로 그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이제 뭐가 되겠어? 이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치? 이런 생각이 자꾸 의식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 의식적으로 연습을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될 거라고? 자연스럽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는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 두 번째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과정 중심이야. 과정 중심인 거니까 당연히 우리가 순서 확인해야지. 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비바이러스성 벡터를 개발하고 있다. 비바이러스성 벡터는 비바이러스성 벡터에 대한 설명. 바이러스의 도움 없이 유전자를 전달해야 하므로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작아야 한다. 바이러스의 도움 없이. 그래서 작아야 한다. 이때 고분자를 벡터로 주로 사용한다. 고분자를 사용한대. 그 이유는 고분자가 치료용 유전자와 결합하면서 치료용 유전자를 작게 압축할 수 있는 물질. 작게 압축할 수 있는 물질이 뭐야? 고분자다. 그치? 작게 압축된 비바이러스 벡터는 세포막을 통과하면서 세포막에서 떨어져 나온 세포막 주머니에서 이동하는 중에 바로 요 부분부터네.
부분부터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과정이 되는 거죠. 순서 확인합니다. 작게 압축된 비바이러스성 벡터는, 그럼 첫 번째는 뭐가 되겠니? 얘가 되겠네. 작게 압축된 비바이러스성 벡터. 먼저 뭐부터? 압축부터 해야겠네. 계속 봅니다. 그 다음에 벡터는 세포막을 통과하면서, 세포막 통과, 이 두 번째. 세포막에서 떨어져 나온 세포막 주머니에 쌓여 이동하는, 그럼 주머니에 쌓여 이동하는 중에 하나가 주머니에 쌓여가 세 번째. 그러고 난 다음에 이동이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물론 이거를 하나로 처리해줘도 됩니다. 무관해. 계속 세포 보호를 위해 외부물질을 분해하는 리소좀을 만나게 된다. 지금 이 부분 세포 보호를 위해 물질을 분해하는 리소좀 얘네죠. 뭐가 되는 거야? 지금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게 바로 과정인 거니까 순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방금 이 가로친 부분은 우리 머릿속에 조금 후순위로 밀어주는. 왜? 과정하고 상관이 없는 거니까, 덜 중요한 거니까. 물론 세포 보호를 위해 외부 물질을 분해한다. 이렇게 밑줄 쳐서 정보는 확인을 하지만 우리 머릿속에서 잠깐 어떻게 밀어줘라. 후순위로 밀어줘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의 순서는 리소좀을 만나는 것이 다섯 번째. 계속 봅니다. 비바이러스성 벡터가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리소좀에 의해 분해되기 전에 세포막 주머니로부터 나와야 한다. 무사히 세포막 중에 나온 벡터가 나왔대. 지금 이 순서는 나와야 한다. 여기에서 육을 잡아줘도 좋고, 그 다음에 세포막 주머니에서 나온 이 부분을 통해서도 육을 잡아줘도 좋습니다. 상관없어. 오케이? 그래서 벡터가 핵으로 이동하게 되고 핵으로 이동 7. 핵 안으로 들어간 치료용 유전자가 발현을 일으킨다. 그래서 핵으로 이동, 그 다음에 핵 안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이렇게 세세하게 잡아줄 수도 있고. 그럼 이 8번은 다시 요 8번은 빼도 되고, 넣어줘도 되고 빼도 되고. 지금 그렇게. 그래서 여기 몇 번째 줄이야? 하나 정도로 자라야 한다. 첫 번째 문장.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부터가 이제 과정의 시작이다. 여기서부터 순서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다시 자꾸 이 과정 중심일 때 순서 잡으라고 하냐면 순서와 좀 무관한 내용들은 어떡하라고? 좀 뒤로 미뤄두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먼저 비문학부터 독서부터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시간 내서 영상을 봐야 되고 저도 시간을 내서 영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당부하는 거예요. 꼭 제발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면 믿으십시오. 달라집니다. 그 과정 중에 있는 거야. 너무 이제 급하게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니까 급하게 하지만 않으면 충분히 다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일단 비문학 여기까지 보고 이어서 문학을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문학입니다. 6강 25조 지금 이육사의 광야야. 첫 번째가 제목을 참고하여 화자가 처한 상황을 파악하기. 지금 혹시 이 광야의 뜻을 살펴봤어? 광야는 넓은 들판입니다. 이 문제를 낸 이유가 우리가 이제 그 제목을 먼저 시를 감상하기 전에 제목을 먼저 보자고 얘기를 했는데 제목이 사물로 나왔을 때는 대체로 화자가 뭐한다? 그 사물을 본다. 그 사물을 보고 있다. 라고 우리가 상황을 일단 먼저 뭐하기로 가정하기로 했었던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시를 접근하는 것이 시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좀 쉽습니다.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목을 참고하여 화자가 처한 상황을 파악하기. 그냥 제목을 통해서 보면 광야, 넓은 들판인 거니까 화자가 이 광야를 보고 있구나. 화자가 이 광야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구나. 이 광야를 보면서 어떤 감정이 들었구나. 이렇게 일단 큰 틀에서 먼저 상황을 잡아두고 그 다음에 내용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 수월하게 시를 감상할 수 있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가볍게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두 번째, 화자의 태도 파악하기. 이 화자의 태도, 우리가 그 개념어를 설명하면서
화자의 태도, 그 다음에 어떤 어조, 화자의 태도, 어조, 이런 것들이 무엇으로? 주로 서술어 혹은 종결 표현, 이런 것들로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얘 뿌려요. 지금 이런 거 뭐뭐 해라 라는 거 바로 명령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 누구한테 명령하는 거지? 일반적으로 명령을 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명령하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누구한테 명령하고 있어? 누구한테? 나한테 명령을 해? 내가 그냥 하면 되는 건데 나한테 명령을 해. 그럼 바로 무엇을 드러낸다 할 수 있게? 그렇지. 지금 화자의 무엇을? 의지를 더욱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지적 태도 했을 때 살펴봤던 거, 뭐뭐겠다, 뭐뭐 하리다, 그 다음에 뭐 해야겠다, 이렇게 정리를 했던 거 기억나? 여기에 이것도 하나 추가해 주십시오. 명령형 문장을 사용하게 되면 이것 또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 화자의 태도는 의지적 태도가 되겠다. 넘어갑니다. 넘어가. 방향 마지막 문제. 목루와 부르게의 주체와 대상. 그러니까 이거를 물어보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시를 감상할 때 기본적으로 무엇을 중심으로? 문장 단위로 끊어서 보고, 문장 단위로 끊어서 본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서술어 중심이라는 얘기. 그런데 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 문장을 구성할 때 필요한 성분들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넣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문장의 의미를 제대로, 그래서 시어의 혹은 문맥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자는 문제였습니다. 일단 서술어 부르게 하겠다. 여기까지 이렇게 부르게 하겠다. 누가? 지금 그에 해당하는 주어가 있어 없어? 그러면 누구인가? 주어. 뭐뭐 하게 하겠다. 뭐뭐 하게 하겠다. 그러니 지금 여기서 주어가 뭐는? 시키는 거네. 그럼 결국 목놓아 부르는 것, 목놓아 부르는, 누가 이 부르는 거야?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겠다? 이런 거니까 결국 목놓아 부르는 거예요. 목놓아 부르다의 주체는 바로 초인이 돼요. 그러면 이 초인이 도대체 뭘 부르는 거야? 이거는 그 윈년이 되는 거죠. 사연입니다. 사연. 우리 조금 전에 봤던 그 사연. 사연에서 볼까? 그래서 뭐예요? 화자가 노래에 씨를 뿌린다. 노래에 씨를 뿌린다. 그럼 여기 부르는 거. 결국 뭘 부르는 거야? 위에 있는 거 연결해 생각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목놓아 부르는 것의 대상은 바로 뭐가 된다? 노래가 됩니다. 이렇게. 다시.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한 건 이거야. 우리가 문장 단위로 본다는 것, 문장 단위로 보는 것을 서술어 중심으로 보는데, 지금 서술어 중심으로 보다 보면 당연히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주체, 대상, 이런 것들이 시에서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생략되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서 찾아가면서 확인하면서 우리가 시를 읽어야 한다는 것. 그럴 때는 앞에 나오는 것 혹은 뒤에 나오는 것 자꾸 연결해서 봐야 한다는 것. 그거를 좀 설명을 하려고, 그거를 좀 여러분들에게 경험을 시키게 하려고 이 문제를 낸 겁니다.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다음 실력 항상 1강입니다. 26쪽. 첫 번째 문제는 그 정지용의 고향이라는 작품이지. 그 고향이라는 작품이 1년이야. 1년을 통해서 화자가 처한 상황과 그 다음 정서를 파악해보자. 뭐 어렵진 않지. 지금 고향에 돌아와도 그럼 화자 뭐 고향에 있구나.
고향에 왔구나. 고향이 아닌 곳에서 고향에 왔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다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그리다 보면 다 무엇을 해석하기로 했어? 그렇지. 그리워하다. 이렇게 바꿔서 보는 것이 조금 더 좀 쉽게 편하게 볼 수 있는 거야. 그리워하던 고향은 아니구나. 이렇게 됐어. 생각을 해봐. 지금 요거를 보기 전에 친구가 막 저기가 TV에서 막 나왔고 그 다음에 유명한 사람들도 엄청나게 맛있는 곳을 나에게 추천을 해줬어. 그 집에 가서 먹는데 이제 기대를 하면서 같이 해, 당연히 맛있다고 하는데 근데 내가 먹어보니까 내 입맛에 맞지 않아. 별로야. 뭐야? 그럴 때 내가 기대했지만 기대가 깨졌을 때 보통은 어떤 감정이야? 짜증나거나 막치. 똑같아.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라고. 그거를 조금 순화해서 표현을 하면 그리워하는 고향이 아니다. 생각했던 고향이 아니다. 여기서의 상황은 고향의 옴. 그럴 때의 정서는 딱 지금 이거는 좀 격한 표현인 거예요. 좀 순화하면 실망. 그럼 내가 생각했던 모양과 왜? 달라졌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했던 고향의 모습과 달라졌기 때문에 저렇게 표현을 했을 거고. 그러면 당연히 환자의 정서는 실망해야겠지. 이렇게. 그럼 이 감정은 부정적 감정이야? 긍정적 감정이야? 그래. 부정적 감정. 그런데 이것을 그냥 아쉬워. 얘를 만약에 아쉬운 정도로만 처리하면 이 아쉬움에는 부정적인 정서가 조금 크게 작용한 느낌을 받을 수가 없잖아. 아쉬움보다는 실망으로 처리해주는 것이 더욱 적절하겠다. 물론 이 작품을 이제 문제를 풀고 그다음에 이 작품에서 배우면 사실은 이제 뭐라고 이제 배우냐면 상실감이라고 배워요. 고향에 대한 상실감. 상실이 무슨 뜻이야? 잃어버린 거지. 그런데 다시 지금 우리 수업의 좀 목표를 다시 한번 좀 곱씹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방법 그리고 여러분들이 익혀야 한다는 것 그리고 훈련해야 되는 건 다 무엇인 거냐면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은 작품들을 처리하는 방법과 그것을 이제 익히는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만약에 수업 중에 한 거야. 학교 내신에서 한 거라고 수업 시간에. 당연히 이거 상실감으로 외워야지.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왜? 배웠으니까. 그런데 내가 배우지 않은 작품들을 감상할 때는 그렇게 정확한 워딩을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야. 단어를 제시할 수가 없지.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전혀 지장이 없을 테니까. 그래서 화자의 정서를, 시어의 의미를 일단 어떻게 나누기로 했어? 1차적으로. 그래, 긍정과 부정으로 나누기로 했던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준 방법,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자꾸 훈련시키는 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작품을 볼 때 적절하게 감상을 하는 거지, 아는 작품을 감상할 거 아니야. 아는 작품 못해 감상할 수 있어.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적용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장에 할 수 있는, 여러분들 수준에서 시험장에서 할 수 있는 것, 그거를 훈련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거 보면 상실감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처음 봤다라고 생각하면 상실감을 본다면 실망이지 뭐. 이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감정에 가까울 테니까.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요거는 지금 우리 이제 그 시의 마지막 문제가 지문이 될 텐데, 요거는 작품 전체를 보면서 요 세 개의 문제를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뭐부터 보는 거라고? 제목부터 봅니다. 슬픔이 기쁨에게. 슬픔이 기쁨에게? 라고 했으니까 슬픔이 기쁨에게 뭔가를 말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줘도 상관이 없겠네. 그리고 슬픔이 기쁨에게 말하는 거 말고도 뭔가를 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도 좋고. 어쨌든 그거 제목을 통해서 대략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바운더리 그 감상의 폭을 좀 제한해 두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넘어갑니다. 앞부분부터.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라가 나왔네.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여기까지 끝난 생각을 했어.
그럼 슬픔. 생각을 해봐야 돼. 일반적으로 슬픔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야. 그런데 너에게 주려고 해. 좀 이상하네. 이렇게. 됐습니까? 그 다음,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 여기서 분명해지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 그러면 화자는 이 슬픔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슬픔에 대해서 긍정의 반응을 보이는 거네. 계속 봅니다. 겨울밤 거리에서 귤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 그러면 지금 화자가 생각할 때 이런 상황에 놓인 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이런 슬픔의 평등한 얼굴이 없는 대상이 되는 거지. 너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 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너를 위해서 지금 슬픔을 주는 거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딱 정답은 없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런 상황이야. 할머니에게 이런 할머니에게 생각해봐. 이런 할머니에게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 할머니에게는 당연히 이 한두 푼이 중요할 수 있는 건데 그 한두 푼을 깎으면서 할머니의 그런 힘겨움에 대해서 뭐 한 거야? 할머니의 힘겨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고 오로지 누구만? 자신만을 지금 생각하는 모습인 거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라고. 부정의 반응. 그런데 지금 나가 너를 위해서 너의 그런 상태를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 그래서 너의 상태를 좀 고치고 싶어. 무엇을 통해서? 슬픔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봐. 그러면 너는 화자가 생각할 때 뭐라고도 볼 수가 있어? 긍정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나는 너를 긍정적이야. 너 자체는 긍정적으로 생각해. 하지만 너의 그런 모습은 부정적인 거야. 그래서 너를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꾸고 싶어. 만약에 우리가 너에게 관심이 없어. 다른 사람에 관심이 없으면은 걔가 뭘 하든 걔 행동이나 걔 말이나 이런 것들을 고쳐주려고 해? 그렇지 않은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충분히 문제 안에서 우리는 그냥 지금 너의 상태가 부정적이네 이렇게 마이너스 생각했지만 긍정적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학을 볼 때는 좀 열린 사고가 필요합니다. 좀 다양하게, 좀 폭넓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어떻게 해야 돼? 지문의 근거에서 무조건 틀린 선택지를 찾는다 혹은 처리한다, 걔네들을 지운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범위가 넓을 수 있어. 넓어. 오케이? 유념해 주시고. 어쨌든 화자의 반응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계속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주질 않는 가만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을 때 가만히 한 장조차도 덮어주지 않은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 여기 나오네. 무관심한 너의 사랑. 무관심한. 그래서 지금 너의 사랑에 대해서 화자는 어떤 반응? 마이너스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그래서 지금 사랑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반응을, 그 다음에 슬픔에 대해서는 긍정의 반응을 화자가 보이는 거라고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위에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 이거 아니지. 위에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지금 위에서 너에게 뭘 준다 그래서 슬픔을 주겠다, 기다림을 주겠다. 결국 그러니 지금 같은 슬픔과 같은 코드는 바로 뭐가 되겠어? 그렇지. 요거 슬픔과 같은 코드는 그렇지. 기다림.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기다림도 화자가 생각할 때 같은 거니까 그렇지. 긍정이 되는 거지. 그 다음 이 세상에 내리는 한방눈을 멈추겠다. 지금 한방눈, 만약에 한방눈이 좋은 거라면 멈추겠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멈추겠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한방눈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부정의 반응을 보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요게 좀 어려웠을 거예요. 봄눈에 대한 반응. 왜냐면 눈이 두 가지가 있거든. 여기에 있는 한방눈과 지금 봄눈. 지금 봄눈을 봅니다.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을 데리고 추워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봐.
슬픔에게 다녀와서 화자가 여태까지 슬픔을 다 뭐로 생각했어? 긍정을 생각했단 말이야. 그 긍정을 생각하는 것에 봄눈을 데리고 간대. 그러니 이 봄눈에 대해서 화자의 반응은 긍정이겠어, 부정이겠어? 긍정이지. 그래서 지금 한방눈과 봄눈은 다름이 됩니다. 됐습니까? 눈 그친 그럼 눈이 그친 거니까 이때 눈은 당연히 어떤 거 연결이 되겠니? 그렇지. 한방눈하고 연결이 돼야지. 눈이 그쳤으니까, 멈추겠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표현은 이렇게 같은 문맥, 유사한 문맥, 그 다 뭐가 되는 거야? 같은 대상이 되는 거야. 그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그러니까 지금 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너랑 함께 걷고 싶대. 긍정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긍정과 부정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야. 문맥을 통해서 상황에 맞춰서 생각해야 된다. 따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거의 중심은 다 뭐다? 서술하다. 너와 함께 걷겠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갑자기 뜬금없이 너와 함께 걷겠다. 조용필의 걷고 싶다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상당히 이제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나에게 이제 위안과 위로를 줄 수 있는 노래입니다. 물론 여러분 느낄 수 없지. 나와의 좀 차이도 많잖아. 내가 좀 얼굴은 이렇게 좀 젊어 보이긴 해도 생각보다 좀 연식이 됐으니 어쨌든 쓸데없는 일 다 치워버리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걷고 싶다. 추천. 조용필입니다. 뭐 이게 그렇지. 그래도 한번 들어봐. 저는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나쁜 거 권하지 않습니다. 한번 해봐. 그래서 여기서는 너가 또한 뭐가 되겠어? 긍정을 볼 수 있겠지.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기다리는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그래서 봄눈에 대한 화자의 반응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다. 오케이? 지금 여기까지 추가 과제에 해당하는 풀이를 진행을 했는데 저는 여러분들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다 그 과제도, 본 과제도 제대로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추가 과제도 제대로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을 받는지 안 받는지에 대한 미션이 있다는 거 유념하시고 이걸 다 보고 난 다음에는 시간 상관이 없으니 톡이든 문자든 반드시 알려주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거를 정확하다. 고생했다.